3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1%대 성장에 가보지 않은 경제, 전망과 해법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에 우리 경제가 예상을 밑도는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 네.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3분기 0.4% 성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숫자입니다. 예. 외국에서 이렇게 전망한 기관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낮아지리라고 성장이 낮아지리라고 성장한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 총생산 GDP가 5개 항목이 있는데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입니다. 예. 이 5개 항목 모두 성장률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고 이전 상반기와 비교해서 올해 3분기에는 특히 정부 지출의 성장이 약화됐습니다. 예. 경제가 하락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확장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약화가 되었고 무엇보다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는 거의 0% 성장하였고요. 시설 투자의 경우도 거의 0%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예. 말씀드린 건설 투자가 대폭 감소해서 마이너스 5.6% 하락하였고 수출은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정부가 더 이상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연말로 가면서 적어지기 때문에 더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연간 올해 2% 성장을 위해선 이제 4분기에 성장률이 1%를 이제 기록을 해야 아무래도 가능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수출과 지금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1년에 분기가 4번이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즉 3달마다 0.5%씩 4번 성장하면은 2%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근데 올해 1분기를 보면은 마이너스 0.4%로 성장이 하락하였습니다. 예. 그게 타격이 가장 컸고요. 그것에 놀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무려 2.2%나 2분기에 증가시키면서 성장률이 1% 2분기에는 증가합니다. 네. 이번 3분기에 0.4%밖에 성장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 올해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거의 1% 가까운 성장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금 투자랑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외적으로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국내 투자가 좀 안 되는 상황이어도 수출이 회복되어서 경제가 회복이 쉽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경제 상황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흥 총재가 좀 미묘하게 인식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부를 대표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4분기에 1% 성장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올해 2%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실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고 더 쓸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정부가 그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공기업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지방 정부를 동원해서 투자를 늘리는 방법인데 이들 기관들도 이미 예산 집행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반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올해 2% 성장이 어렵고 4분기에도 1% 성장이 어렵다는 발언을 하여서 두 정부 기관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때 빼고는 연간 성장률 2%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 노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네. 방식으로 경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2% 이하로 성장한 경험은 1950년대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4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 4번이 아시다시피 다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커다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올해 2019년에 2% 이하로 성장한다면 별다른 위기 없이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는 거의 첫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1960년대랑 70년대 매년 10% 이상 경제 성장을 경험하신 5, 60대 시민들께서는 이 2% 성장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경제 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현재 GDP 국내 총생산 규모로 세계에서 약 12번째로 큰 규모고요. 예. 이태리나 스페인보다 약간 큰 거대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대 국가가 뭐 3%, 4% 이상 급성장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또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노동과 기계를 다 사용했을 때 성장하는 그 속도가 2.5%이기 때문에 올해 예측되는 2% 정도 성장은 거기서 크게 벗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네. 네. 정부의 대응 방침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4분기에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했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요. 정부가 돈을 어떻게든 더 써야 되고 두 번째가 이자율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정책이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확장 정책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 우리나라가 워낙 대외 개방적인 경제이다 보니 정부가 돈을 써도 국민의 소득으로 가는 게 옛날보다 약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1조 원짜리 고속도로를 지으면 일본에서 기계도 오고 미국에서 기술도 오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소득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거에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그때그때 급한 대로 땜질식 지출을 정부가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그리고 경쟁력 강화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 하강 기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제 재정 확대에 나서고 있는 편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거의 경제 성장률을 다 하향 조정하였고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지금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거의 1조 달러 정도의 민관 협력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도 같은 이런 확대하는 재정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은 이게 결국 정부가 빚을 더 지게 되고 우리가 빚을 지금 쓰는 것이 결국 우리 손자 손녀의 돈을 끌어다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재정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확대하면 그 국가 그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될 수 있고 또 민간 부문의 활력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재정 정책이 거의 유일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기도 하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진통제 역할밖에 못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경제 진통제를 투여한 다음에 그 고통이 잠깐 사라진 동안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정부 부채가 GDP의 약 50%밖에 되지 않아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일본은 200% 정도고 미국은 뭐 160%, 유럽 국가들도 10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가 거의 G20 중에서는 가장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 소위 슈퍼 예산 514조의 슈퍼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그 해에 내년의 적자가 거의 GDP의 3%가 되는데요. 이렇게 5년만 더하면 15%가 GDP 정부 빚이 15%가 GDP에서 더 늘어나서 거의 65%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정부의 빚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정부가 또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감소해서 투자와 소비를 또 감소시키게 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이 통화 정책을 좀 공조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강조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하락을 하였고 아마도 11월에 더 하락
기준금리를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연초에는 금융통화위원 7명 중에서 1명, 2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서너 명 정도가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 7명 중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이제 내부 인사고 나머지가 외부 인사인데 거의 외부 인사는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 집행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말고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합니다. 네. 특히 정말로 금융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금리 인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자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